예, 안녕하세요. 7번째 시간이고, 오늘 주제는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입니다. 요새 국방부에서 정신교육 강화한다고 해서 이렇게 새로 기구를 만들고 하는데 아마 제일 처음에 그런 데서 제작하는 책들이 이런 겁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제가 좀 오래됐는데 이제 군대 갔을 때, 정신교육 강화한다고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7대 비밀, 그 다음에 요약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공산주의 핵심이 뭔가에 대해서 거꾸로 읽으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자료들이었는데, 몰라도 되는 건데 다 알려주고 그랬어요. 통상적으로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거를 주로 연상하게 되는데, 약간 전도된 의미이긴 합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내지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할 때, 원래 마르크스가 이데올로기란 말을 이제 정식화할 때는 주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비판하기 위해서 이 이데올로기란 말을 이제 핵심적인 용어로 이렇게 사용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정반대로 이렇게 뒤바뀐 의미로 이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에는 이제 이데올로기 일반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탈 이데올로기 시대의 이데올로기 종원 시대가 탈 이데올로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시대에 여전히 어떻게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로 슬라브의 지제의 견해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할 만한 책은 제가 거기 이미지를 옮겨놨는데, 정리용 책들이 좀 있습니다. 시리즈들이 국내에 좀 있는데, 이데올로기 같은 경우에도 데비드 맥렐런의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은, 장점이 얇다는 거고요. 짧다는 거. 입문서가 두꺼우면은 그거는 입문서에 대한 모욕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얇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잘 그러니까 정리 같은 걸 조금 잘 해 놓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지금 문제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보태서 이렇게 지적해 놓는다면은 입문서로는 이렇게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조금 봤는데, 아주 명쾌하다거나 그렇게 생각되진 않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런, 분야에 대한 약간 기본 지식은 좀 요구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여하튼, 입문서를 좀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로 갖고 온 거는 사전에서 가져온 건데, 통상 개념어 사전들, 철학 용어 사전이나 사회과학 용어 사전에 보면 이데올로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참고할 수가 있는데, 대개 구성은 이 용어의 어떤 기원,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 이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드 트라시라는 인물이 이제 주로 거명이 되는데, 사회과학 쪽에서는 얼마나 좀 비중 있는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데올로기 항목에서만 나옵니다. 최초로 이제 이 용어를 이렇게 정식화했기 때문에, 주로 그때는 관념학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데올로기 요강, 내지 이데올로기, 엘레망드 이데올로지, 이런 책을 쓴 게 있는데, 이데올로기란 말을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용어로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드트라시를 이렇게 주로 언급하게 되는데, 대단히 좀 중립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기원적인 의미에서는, 관념이라고 할 때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이념 혹은 관념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학문이라는 게 가능하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어떤 과학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얼마 안 가가지고 곧바로 이제 이데올로기란 말이 조금 부정적인 그 의미로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나폴레옹 자신이 그 이데올로기란 말에 대해서 좀 폄하적인 의미를 이렇게 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몇 걸음 못 간 거긴 한데 여하튼 최초의 발상 자체는 좀 중립적인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랬던 용어를 이제 획기적으로 일종의 버전업을 한 이제 이론가가 마르크스와 엥겔스입니다. 그 독일 이데올로기란 그 이제 중요한 저작이 이미 있고, 그 마르크스 엥겔스가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허위 의식으로서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는 저 IG로 약칭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as false consciousness, 그러니까 허위 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그렇게 딱 그 코이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란 말의 의미입니다. 더 뭐 구체적으로는 엥겔스가 이렇게 정식화를 했고요. 굉장히 단순하게. 그러니까 맥멜런의 지적인데 뭐 마르크스는 허위의식이란 말 쓰지 않았다. 이건 엥겔스가 쓴 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둘이 단짝으로 붙어 다니겠으니까 그냥 그 통칭해서 그냥 마르크스 엥겔스가 이제 허위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딱 규정한 걸로 정식화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의미죠. 이 말 자체가 그렇죠. 잘못된 의식입니다. 거기 자료에 보시면은 본질적으로 실제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나타내며, 이 실제라는 말도 번역은 좀 애매하긴 한데 그 사회과학 쪽하고 자연과학 쪽하고 좀 그 번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리얼리티란 말인데 그 실제라고도 하고 현실이라고도 하고 자연과학 쪽에서는 전부 다 실제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 근데 이제 그 사회과학 쪽에서는 현실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분석에서는 락강 정신분석에서는 특히나 이걸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실제라는 말하고 이렇게 현실이라는 말하고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이게 좀 혼동의 여지는 있는데, 여하튼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현실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현실에 대한 그릇된 이해, 잘못된 이해를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것은 근본적인 어떤 물질적 근거와 강제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결함을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에 뭐 사로잡혀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데올로기를 맹종한다거나 전부 다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의미가 세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뭐 오늘날에도 계속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경멸적 의미가 강하게, 그러니까 뭐 저 친구는 이데올로기적이야라든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 좋은 의미로 이렇게 쓰이지 않는 거죠. 나는 이데올로기적이야, 이게 결코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이렇게 쓸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은 그 이데올로기의 짝 개념이 있는가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과학, 이게 이제 허위 의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올바른 인식, 그 다음에 정확한 인식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과학과 대조시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론하고 대조시키기도 합니다. 이론 대 이데올로기, 이렇게 대립구도로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학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학문이 가능한가, 과학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의문을 갖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과학이라는 거는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독립돼야 되고 또 독립할 수 있다, 분리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좀 논쟁적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것은 보수적인 사회 이론가나 좌파, 우파, 비평가들에게 다 발견이 된다.
알투세르 같은 경우에도 이데올로기는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게 됩니다. 과학적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그와는 대비되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 마지막 줄에 그 실제 현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라는 함의와 함께, 그 다음에 그 어떤 사회 정치적 이념,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어떤 사회 정치적 이념을 이렇게 비난적으로 얘기할 때 통상 이데올로기란 말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단락에서는 알투세르 얘기가 나온 김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이죠. 알투세르의 고유한 용어로 이렇게 쓰는데 ISA라고 이렇게 약칭해서 씁니다. 이데올로지컬 스테이트 어페러투스 이렇게 해서 어페러투스가 이제 장치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RSA에서 이거는 Repressive State Apparatu스에서 이제 억압적 국가장치,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이거는 이제 억압적. 그러니까 그 국가 기구의 어떤 통치, 통제 행위가 어떻게 가능한가,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건데, 알투세르의 기여는 억압적 국가장치라는 건 이건 뭐 흔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힘으로 공권력을 통해서 이제 강압적으로 이렇게 규제하고 이렇게 통제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라는 거는 굉장히 소프트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여기는 대개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해서, 또 종교를 통해서, 교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요즘 미디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같은 거를 장악해가지고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제 소위 그 지배 이데올로기란 말을 쓰는데, 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고 또 이렇게 관철시킨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가 갈등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지배 계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지배 계급이 있습니다. 억압받는, 그러니까 대중인데,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 이들의 지배 관계를 더 영속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관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데올로기인데, 이 피지배 계급은 자기와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배 관계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좀 더 영속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주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배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주입하는데, 이걸 관철시키는데 동원되는 여러 가지 수단, 강압적인 수단이 있고 소프트한 수단이 있습니다. 강압적인 수단은 촛불 시위 같은 거 할 때 이제 집시법 같은 거를 이렇게 들이대면서 이제 뭐 이렇게 체포한다거나,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구속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억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상의 자유 같은 걸 이렇게 억압할 수도 있고, 뭐 언론 표현의 자유 같은 것도 좀 억압할 수가 있고, 이거는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소프트한 통치라는 거는 그런 공권력이 아닌 이제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피지배 계급에까지 이제 이렇게 주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잘 정식화해 놓은 게 이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입니다. 요즘은 뭐 학교도 그렇지 이제 미디어 쪽에서 그런 거는 잘 엿볼 수가 있는데, 왜 언론이라든가 방송을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새 통상적으로 이제 뭐 얘기하자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보통 국가하고 이제 자본 같은 거죠. 혹은 요거에 이제 결속체니까 국가하고 이렇게 자본의 결속체인데, 이거의 어떤 패권을, 혹은 헤게모니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수단들이 이렇게 가능한데,
그게 이제 그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어떤 봉사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투세르 그다음에 더 나가진 않는데 레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단순하게 이렇게 정식화를 했습니다. 이데올로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이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한 가지 있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한 가지 있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이 올바른 이데올로기가 가능한가, 그런 질문 같은 거 이렇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데올로기란 말 자체가 일종의 허위의식이라고 이렇게 규정했으니까 올바른 허위의식 이런 게 가능한가? 그럼 말 자체는 이게 조어상으로는 넌센스잖아요. 근데 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하시면 이거는 옳은 겁니다. 정당한 거.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란 말을 쓰긴 했지만, 근데 이거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도 이제 나쁜 거, 부정적인 거. 깔끔해서 좋습니다. 딱 둘만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적들의 이데올로기냐, 아니면은 우리의 올바른 이데올로기냐, 딱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뭐 이건 다른 표현으로 뭐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 무상계급의 어떤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여담이지만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고 한다면 이게 좀 문제가 좀 생기게 되는데, 자본주의 국가는 과도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주의란 더 진전된 어떤 단계의 어떤 체제로 이렇게 이행해 가야 하는 어떤 과도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 이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르주아 이데올로기하고 이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간의 어떤 충돌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사회주의화된 국가에서는 이런 어떤 갈등이나 투쟁이 가능한가? 논리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갈등 이론 같은 게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주로 그 예술 창작에서 문학 작품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령 근대 소설의 그 주연 양상이라는 게 이게 왜 보면은 이제 주로 대입하고 있는 어떤 사회 정치적 세력 간의 어떤 갈등 같은 거를 이렇게 주로 주된 모티브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사회주의 예술, 사회주의 문학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어떤 게 가능한가,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갈등론 같은 게 이제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르주아 단계, 부르주아 사회 문학하고 사회주의 사회 어떤 문학하고 똑같은 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문학을 읽게 되면은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 식별 요령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없잖아요. 어떤 갈등이냐면 뭔가 적대적 갈등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무갈등 이론이긴 한데 그게 약간 변형이긴 합니다. 가령 노동자들이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하루에 우리가 8시간 일할지, 10시간 일해야 될지,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논쟁합니다. 해가 졌으니까 그만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일할 힘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해요. 이거는 적대적 갈등은 아니에요. 양상이 좀 다릅니다. 근데 재미있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이것도 뭐, 한두 작품이면 뭐, 참아주겠지만, 모든 작품이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이제 무갈등 사회라는 것 때문에. 만약에 내부에 어떤 갈등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건 풍자문학이 됩니다. 내부에 이제 사회주의가 됐지만 이게, 어떤 기득권층이라는 게 새롭게 만들어져가지고, 그 내부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지배, 피지배 관계 같은 게, 어떤 특권 계급이 생겨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또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조금 재밌어집니다. 소설이. 혹은 이게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소련에서 만들어진 영화들 가운데 저런 게 있었어요. 80년대 후반에, 그때 소련에서 나온 영화들 되게 조금, 어둡고 칙칙합니다.
체르누하라고 불렀는데 일종의 블랙 무비 비슷합니다. 근데 뭘 다루냐면 주로 알코올 중독. 이게 사회주의 이상사회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는 거 이게 넌센스잖아요? 이거는, 그 다음 매매춘 같은 거. 이건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매매춘에 관한 처벌법이 없어요. 소련에는. 이걸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사회주의 국가에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잡아오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하고의 매매춘 같은 거를 이렇게 몰래 하다 이렇게 적발돼서 잡아오면은 처벌 조항이 없어가지고 이제 다른 걸로 집어넣습니다. 약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게 이제 이 사회주의 문학이고 이게 영화였습니다. 약간 여담이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마지막 단락에 전문적인 사회과학적 용어는 그렇게 부정적 함의를 이렇게 부여하진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립적인 용어로도 이렇게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정치 이데올로기, 뭐 경제 이데올로기 이런 표현으로 넘어가시면은 두 번째 단락에 이데올로기란 말은 유사한 다른 용어와 조금 구별되는데 적용되는 범위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명료화되지 않는 사실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계급적 지위 함수로서 이데올로기를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배 이데올로기, 피지배 이데올로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베버주의자들은 그걸 약간 지위와 관련된 거나 문화적인 요인과 연관된 걸로 이렇게 이해한다.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는 걸로. 그리고 이게 이제 기원에 따라서 이제 프랑스 쪽 계보가 있고 이데올로기 드타시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이외에 이제 프랑스 쪽 사회학자들이 쓰는 이제 이데올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독일 쪽에 이제 사회학자나 이제 철학자들이 또 쓰는 이데올로기가 있고 이제 계보가 조금 나눠집니다. 프랑스 쪽에서는 좀 더 이렇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미로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이데올로기란 말을. 그리고 독일 쪽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가치 담지적인 걸로, 그러니까 좀 뭔가 좀 편향적인 걸로 그렇게 이 용어를 이렇게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은 마나임 같은 경우에 이데올로기의 유토피아라는 용어를 이제 대표 저작이 있죠. 여기도 이제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이제 그와 이렇게 대립되는 게 유토피아. 그러니까 과학, 이론, 유토피아에 대한 어떤 상대적 개념으로 이제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보통 규정합니다. 마나임이 보기에 이데올로기는 사회 변동과 질서를 정당화하는 유토피아 사상과 달리 현상 유지를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데올로기는 이때 이제 부정적으로 조금 평가하는 건데 반면에 이제 유토피아라는 거는 어떤 병화를 좀 더 옹호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유토피아라는 말을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내용은 좀 빠져 있는데 유명한 거는 이데올로기의 종말이라는 책이 60년대 이미 나옵니다. 다니엘 벨이라는 이제 미국 이 사회학자가 굉장히 일찍 이제 그런 제안을 했던 건데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례는 이제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동유럽 사회주의가 딱 몰락하기 직전이었는데 역사의 종언이라는 논문을 한 편 발표합니다. 그게 이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니까 이제 거기에 고무돼가지고 아예 두툼한 책을 한 권 이렇게 써서 발표합니다. 이 역사의 종언과 종말과 최후의 인간이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92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그 이후에도 계속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 질서의 기원이라는 책을 내고 있는데 두툼한 책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에 한 3부작 정도인 것 같은데 이제 1권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야심이 있습니다. 이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썼으니까 그 어떤 정치적 질서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은 이제 짝이 맞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이론적인 어떤 야심을 갖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후쿠야마가 그렇다고 그렇게 허접한 그런 뭐 이론가나 이 사상가 쪽은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특정한 그 관점을 이렇게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서구 보수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 시각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를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혼자만의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제 서구의 어떤 주류 세력이 어떤 생각으로 이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정치적 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잘 엿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마 헌팅턴하고 사제지간일 거예요. 그래서 헌팅턴 책에 대해서 이게, 후쿠야마가 서문을 쓰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네가 이 책에 서문을 새로 쓰게나,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계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보시면 2페이지 밑에, 이건 최근에 나온 책, 리뷰 기사인데, Get Real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지난주에 나온 책인데, 부제가 이데올로기는 살아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적은 뭐 이미 진즉부터 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 뒷북이긴 하지만, 저자가 영국 가디언지에 주로 이렇게 자주 기고하는 그런 저널리스트입니다. 찾아보니까 이 가디언지에 또 긴 서평이 실리고 했었는데, 일렌 글레이저라고 이제 여성, 저널리스트입니다. BBC의 라디오 프로듀서라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저도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일단 소개 기사를 잠깐 보시면은 내용은 대충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게 새로운 말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에 나왔던 말이긴 하지만, 사실 이데올로기의 종언, 또 이것도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의 종언은 한참 됐고요. 그다음에 이데올로기의 종언도 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혀 뉴스가 아닌데, 좀 과문했던 것 같은데, 지적이 하는 얘기는 9.11 테러, 그러니까 2011년 9.11 사건, 2001년 이제 2001년에 9.11 테러가 보여주는 게 이데올로기의 종언의 종언입니다. 동시에 이제 역사의 종언의 종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쿠야마가 생각했던 건 이제 89년과 이제 91년 동유럽 사회주의가 연쇄적으로 이제 붕괴되기 시작해가지고 91년 12월에 이제 완전히 파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이렇게 해체됩니다. 91년 12월에. 그 이후에 2001년까지 딱 10년입니다. 요게 이제 자유주의 유토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체제 경쟁이 있었는데 후쿠야마의 기본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역사의 종말이라고 할 때 역사라는 거는 해결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무엇이 인간에게 혹은 인간 사회에 가장 바람직한 어떤 이념이고 체제인가를 두고 이제 20세기 초반부터 이렇게 경쟁한 겁니다. 여기 이제 정치 사상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자유민주주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산주의라는 거 두 가지 이념이 이렇게 경쟁을 했었는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플러스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이렇게 승리를 거둔 걸로 이렇게 결판이 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역사에 있어서 그 이상의 발전은 없는 겁니다. 더 새로운 뭔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거니까 부분적인 수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어떤 다른 얼터너티브한 어떤 대안적 어떤 이념이나 체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간주하게 됩니다. 그게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포스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후의 시대이고 다르게는 뭐 불혹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끝났으니까 역사책 여기서 본문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됐다면 세계사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불혹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사건이 없습니다. 에피소드만 있어요. 에피소드 1, 2 이런 것만 이렇게 나열될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뭐 세계사적 사건이라는 건 그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후쿠야마의 그 아이디어였는데, 그런데 이 2001년은 그게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굉장히 스펙타클한 사건입니다. 이게 선언하는 거 아니고요. 몇 사람 모여가지고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선언하는 거 아니고 정말 스펙타클하잖아요. 그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어요. 전 세계 실시간은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중계됐었죠. 그 놀라운 그런 광경이었는데 그게 이제 묵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역사가 다시 컴백하는 겁니다. 나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해서 이데올로기도 다시 이렇게 컴백합니다. 아직 살아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은 이데올로기의 종언의 종언 시대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언의 종언 시대. 그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나 역사의 종언이 이렇게 잠시 좀 유예된 시대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